자, 정보 처리 기사. 이번에는 요구사항의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보면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설계 과정에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를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물리적 설계를 하고 구현, 이렇게 5가지인데 이게 이제 기능사 필기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이죠. 네, 뭐 산업기사도 등장하고 기사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필수인데 그 중에 요구사항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스템화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의 그 상호 운용성, 그리고 시장 트렌드의 부합성, 기술적 위협, 그리고 뭐 산정의 용량 산정의 적정성,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따지는데 4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겠죠. 성능 및 용량 산정의 적절한가, 이걸 일단 첫 번째로 따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을 또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IT 시장의 트렌드 부합성을 또 따지고요. 그 다음 기술적 위험 분석을 해야 된다. 뭐 보안 이슈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4가지를 일단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타당성 부분이 또 해당이 되는데, 기술적 타당성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3가지입니다. 분석 프로세스를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순서가 뭐냐면 타당성 분석 결과를 기록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속성을 추가하고 이게 적합한지를 분석 결과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용량, 상호 운영, 아까도 얘기한 그 4가지 항목 있죠? 그런 것들의 의존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당성 분석에 결과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자, 이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청한 업체의 담당자가 와서 개발자하고 서로 이 본인이 요구한 게 이게 맞느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담당자 입회화에 이렇게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이 부분 좀 변경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괜찮다, 이대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분석 결과를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배포 공유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걸 뭐 주저리 뭐 되게 서술해서 적어놨는데, 서술해서 적어놓는 거는 그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핵심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순서를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비용 산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 산정. 우리가 항상 비용을 따지죠.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투입되는 인력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 계획을 위해서 미리 비용이 그래서 총 얼마가 들어간다. 개발 비용을 항상 따지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덧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볼게요. 비용 산정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일단은 비용 산정을 할 때 우리가 하향식하고 상향식 2가지로 나눕니다. 하향식 산정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단어 뜻으로 보면은 하향식이라는 건 점점 내려가는 방식인 거고 상향식이라는 건 점점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전문 용어가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자, 하향식 기법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자, 하향식 여기에는 산정 방법.
자,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일단 한 가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 전문가를 산출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존재하는 게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델파이 기법이 뭔지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델파이 기법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델파이 메소드. 메소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그 객체지향에서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함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객체지향에서 메소드, 함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이다. 그래서 전문가 합의법이라고도 한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델파이 기법, 말 그대로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향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상향식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상향식 산정법. 자,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근데 사실 그 산업기사 공부할 때도 이 단어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자, 뭐 굳이 설명드리면 다시 보고, 자, LOC 기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코드 라인 수를 따지는 거죠. 네. 당연히 따지죠. 라인이 적냐, 뭐, 많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지는데, 아무튼 코드 라인 수를, 반드시 따지고요. 그 다음에, 맨먼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맨먼스. 뭐 굳이 의미는 따로 다시 찾아보시면은 자세히 뒤에서 설명 제가 해드릴 거기 때문에 단어만 일단 보세요. 뜻은 몰라도 돼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코코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코코모 모형이죠. 이거 나중에 주관식으로 다 나옵니다. 정답 요구하는 문제로 이런 걸 적으라고 나오는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정도는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푸트넘이 있습니다. 푸트넘. 네, 푸트넘이죠. 푸트넘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있는 게 펑션 포인트라 해가지고 함수를 사용하는 어떤 기점이 되는 그런 모형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하향식은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네 가지가 델파이 기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더 자세히 보죠. 네. 델파이 기법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델파이 기법 네 가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해요. 네.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한다. 이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조정자가 있어요. 조정자가 그 위에서 낸 의견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배포를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문가들은 조정자가 요약한 의견을 다시 보고 이걸 익명으로 또 의견을 제출해요. 네. 다시 익명으로 제출과 그 다음에 비용 산정을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의견 산정된 비용이 거의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계속 반복한다 이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큰 틀에서 이제 좀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상향식 쪽에 LOC 기법을 아까 제가 적었죠? LOC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LOC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 오브 코드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원식 코드 라인이 비관치, 비관치라고 이렇게 쓰는데 저는 전문 용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낙관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않냐. 비관치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아, 뭔가 좀 이 부분은 좀 성능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약간 디스하는 거고.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 이 부분은 좀 괜찮네. 예, 그렇게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기대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이제
예측된 수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용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식을 보면은 이제 뭐 여기서는 그렇게 해놨어요. 낙관치가 5가 되고 중간치가 m이라고 하고요. 이게 낙관치예요. 네. 그다음 이게 중간 수치입니다. 중간치. 그다음에 비관치가 이제 p가 됩니다. 그래서 OMP를 이용한 공식이 나오는데 잠깐 좀 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측값을 구하려면 예측값은 자 5 플러스 그 다음에 4 곱하기 m을 하고요. 거기에 p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나누기 6을 해요. 네, 이런 공식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치를 구할 수 있다. 비관치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관치라고 하는 게 좀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비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측정된 코드 라인 수입니다. 네, 라인 수를 얘기합니다. 라인 수. 그 다음에 중간치가 뭐냐면은 측정된 모든 코드 라인 수의 평균. 이건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낙관치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가장 적게 측정된 코드 수, 라인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세 가지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 맨먼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맨먼스 기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먼스. 네,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한 사람이 한 명이 1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비용을 산정한다. 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또 나오죠. 맨먼스 기법 만약에 공식을 주관식으로 적으라 그러면 이 공식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어떻게 나오냐. LOC에다가 아까 위에서 한 거죠. LOC 나누기. 그 다음 프로그래머의, 그러니까 개발자라고 할게요. 개발자의 월간 생산성을 나누면 맨먼스의 값이 구해집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거, 프로젝트 기간도 역시 공식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을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 구한 맨먼스에다가 맨먼스에다가 나누기 프로젝트 인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맨먼스가 여기는 이 위에요. 네, 표시를 해줘야지 또. 네, 맨먼스가 이겁니다. LOC 나누기 개발자의 월간 생산성을 계산하면 맨먼스가 나오고, 그 다음 맨먼스에다가 프로젝트 인력을 나누면 프로젝트 기간이 나온다. 뭐 이 정도는 뭐 수학 공식 뭐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하게 암기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진짜 이거 저기 식 적으라고 나온다니까요. 주관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코코모 기법입니다. 이건 사실 뭐 워낙에 단어를 많이 보셔가지고 아마 익숙할 텐데 정확한 단어 풀네임을 보면은 컨스트럭티브라 그러죠. 네, 컨스트럭티브, 코스트, 그 다음에 모델 이렇게인데, 자,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햄이 제안한 거죠. 보햄. 이 사람 이름도 참 자주 보죠. 보햄이 제안한 모형으로 이제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비용 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발 노력 승수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단순형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형이 있습니다. 인베디드라는 단어는 사실 뭐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용해가지고 뭐 드론을 만든다든지 뭐 아두이노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다뤄보신 분들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인베디드라는 단어가 어쨌든 등장하는데 의미는 뭐 어쨌든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단순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면은 뭐냐? 코코모 기법의 단순형. 자, 단순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야, 이거 일괄 처리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몰아서 처리하는 거죠. 배치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죠. 배치 프로세스. 일괄 처리 기법을 쓰는 거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 계산용. 이런 데에서 이제 쓰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자료 처리 개발에서 씁니다. 이런 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뭐, 저기, 익숙한 단어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통상 어떤 유형이냐면은, 라인 수를 좀 정해놨는데, 5만 라인입니다. 5만 라인. 5만 라인 이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50 KDSI라고 그래요. KDSI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왜 킬로라는 단어예요. K가 킬로 딜리버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킬로 딜리버드 소스.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야,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 이 인스트럭션은 얘는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기능사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만약에 이 인스트럭션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다시 기능사 가서 다시 공부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체 코드 라인 수를 1000라인으로 묶은 겁니다. 이거를 킬로라고 그러죠. 1000라인으로 묶은 거. 그래서 KDSI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5만이면은 몇이겠어요? 당연히 50 KDSI가 되겠죠. 공 3개 생략한 거니까. 그러니까 킬로랑 같다고 보시면 돼. 킬로그램 우리 하듯이 1000g을 1k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형이 있어요. 중간형. 잠깐만요. 단순형. 근데 영어를 좀 써야지. 단순형이라는 게 영어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ORG라는 단어 오거닉입니다. 오거닉 모드라 그러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중간형입니다. 중간형은 이제 그거죠. 세미 파이널 뭐 이런 단어 많이 알지. 그래서 세미 디태치드 이렇게 뭐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형하고 인베디드형 이제 중간형인데 여기서는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는 게 핵심이죠. 트랜잭션. 이거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신 분 중에 이거 모르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단어 무조건 나오죠. 주관식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트랜잭션 처리를 합니다. 트랜잭션 처리.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서도 이게 쓰이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DBMS에 해당이 되겠죠. 이쪽 개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코드 수가 어떻게 된다? 30만 라인입니다. 30만 라인. 30만 라인. 그럼 300 KDS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형입니다. 자, 인베디드형에서는 뭐가 해당되는 거냐면은 진짜 초대형 규모를 얘기합니다. 엄청 큰 규모의 개발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운영체제에서도 여기는 똑같이 쓰입니다. 얘는 이제 라인 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0만 라인 이상입니다. 30만 라인 이상. 여긴 이상이에요. 여기는 이하고. 잘 구분하세요. 30만 라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초대형 규모라고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이제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이게 개발하는 회사 보면은 아마 이 인베디드형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볼게요.
푸트납 모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트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얘는 개발 주기를 그 이제 단계별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할 이제 인력을 분포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포를 가정해서, 설계하는 모형입니다. 네. 어떻게 인원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를 할 거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있죠. 자동화 추정 도구로 SLIM이라는 게 있습니다. SLIM. 그럼 이제 이 SLIM이 궁금하신 분들은 당연히 구글링 해보셔야 되겠죠. 구글링 꼭 해보세요. 네, 해보면 자세히 단어 설명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기능 점수. 아까 얘기한 펑션 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펑션 포인트. 네, 펑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요구 기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인자별 가중치. 우리가 이제 그 파라미터 같은 거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기능 점수를 계산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함수를 여기에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냐, 저쪽 함수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냐, 뭐 그런 거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출력, 질의, 파일, 인터페이스의 개수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표현을 하고, 원시 코드 구현에 이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독립적인지를 또 따집니다. 다음에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보통, 복잡한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 가중치 부여라는 게 핵심이겠죠? 네. 근데 또 이제 얘가 중요한 게 있어요. 펑션 포인트는, 네. 자, 펑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알아볼게요.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정규법이 있고 간이법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다. 정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 기능의 속성을 정의하여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기능별 복잡도 매트릭에 의한 기능 점수를 산정한다. 네, 이게 정규법입니다. 간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이라는 게 뭐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략적인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점수를 도출해서 기능 점수를 도출한 겁니다. 기능 점수. 기능 점수를 도출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평균 복잡도 의한 점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 개발 비용 측정이 얘는 가능해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저기 기사 시험에서 안 그래도 서술형으로 지금 요 근래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핵심 단어는 들어가야 뭐 정답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략적인 단어나 용어 같은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뭡니까? 계산 문제가 특히 여기서 잘 분명히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 앞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단골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예시를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LOC가 50만 라인이고, 자,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한 달에 25,000 라인을 개발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맨먼스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주관식 이거 푸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맨먼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일단 보죠. 맨먼스. 자, 맨먼스가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럼 한 달에 25,000이고, 그 다음에 LOC가 50만 라인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50만 나누기 50만에다가 뭘 나눠요? 25,000 나누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50개월이 나오겠죠. 네. 멤버스니까 몇 달 걸리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그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시가 또 나올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맨먼스를 아예 값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자, 맨먼스가 50개월이에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때 10명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총 기간이 얼마인가? 대략 문제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풉니까? 당연히 50개월이라고 했으니까 50에다가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5개월. 프로젝트 기간은 5달이 걸린다. 자, 이거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 이 문제를 딱 나왔을 때 바로 맞추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 2개 문제 정도는 좀 숙지해 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네. 자, 몇 개 더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관련해서 문제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니다. 여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미 설명을 다 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다음에 이제 분석 모델 확인하기입니다. 분석 모델 확인하기. 분석 모델 확인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모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델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검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검증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도 있고, 그 다음에 분석 클래스를 검증하는 겁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얘만 좀 들어갔는데 이게 좀 다르죠. 엄밀히 따지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볼게요.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액터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 명세서 같은 거를 또 실제 씁니다. 유스케이스는 이거 저기 구글링 해보시면은 다이어그램 어떻게 생겼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뭐 쫄라맨 그림 같은 거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쫄라맨 그림 나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저번에 동영상 강의로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졸라맨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찾아보세요. 이게 뭐 액터 뭐 아마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분석 클래스의 그 타입을 좀 한번 그럼 볼게요. 이 분석 클래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분석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여기가 경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쫄라맨처럼 비슷하게 그리긴 그려요. 비슷하게 그리는데 이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바운더리 경계입니다. 좀 그림하고 매칭 좀 해두시면 돼요. 원래 바운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저 스포츠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을 한번 탕 튀기면 바운드 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다시 되돌아오는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바닥과 공이 서로 튕기는 현상으로 인해서 바운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의미가 시스템과 좀 적을게요. 자, 시스템과 외부 액터 상호작용, 이게 바로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별로 어렵지 않죠. 바운더리 꼭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개체입니다. 개체, 엔티티. 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개체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거 좀 가져올게요. 2개. 자, 원이 여기 있어요. 밑에가 여기 있어요. 막대기가. 네, 이게 엔티티입니다.
아, 진짜예요. 이게 엔티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핵심이 뭐냐면은, 뭐 이미 개체 지향 뭐 워낙에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자, 시스템이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전담한 클래스가 된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컨트롤, 제어 부분입니다. 제어. 컨트롤이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은 간단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가져와요. 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에 화살표가 들어가 있어요. 화살표가 들어가 있어요. 화살표 간단하게 제가 한번 긋게요. 여기 이거 화살표 이게 있나? 얘를 좀 이렇게 긋게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짜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회전이에요. 회전. 이게 회전이라 생각하시면 돼. 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얘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의 로직 및 제어를 담당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이런 세 가지가 있다. 이게 저기 그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세 가지 정도는 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뭐 솔직히 알고리즘 순서도도 여러분들 맨날 예전에 푸시던 문제인데 그 지겹도록 보니까 아예 머릿속에 그냥 박혔죠. 얘도 똑같아요.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거고 이게 바운더리고 이게 개체고 이게 제어 부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길게 안 한다 그랬죠. 네, 지금 여기 부분 이렇게 세 가지 그림 있는 것까지 좀 한번 쭉 다시 한번 동영상 되돌려서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실기 문제에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